오늘은 기업 분석이 아니라 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피터 틸의 제로 투 원입니다. 직접 구매를 했고 저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준 책입니다. 이 책의 작가는 피터 틸입니다. 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그 후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컨피니티라는 디지털 결제 기업을 설립합니다. 비슷한 제품으로 경쟁 중이던 일론 머스크의 X.com과 합병을 하여 페이팔이라는 기업을 설립하고 2002년 이베이에 15억 달러에 매각하게 됩니다. 그 후 헤지펀드를 설립하고 2003년 팔란티어를 공동 창업합니다. 2004년에는 페이스북의 첫 번째 외부 투자자로 활동했고 2005년에는 벤처 캐피털인 파운더스 펀드를 설립해 에어비앤비, 스포티파이, 스페이스X 등에 성공적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2011년에는 본인의 이름을 붙여 틸 장학금 프로그램을 개설합니다. 획일화된 대학 교육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대학교를 자퇴하고 창업에 매진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지원을 받은 유명한 사업가는 피그마의 딜런 필드와 이더리움을 공동 창립한 비탈릭 부테린 등이 있습니다. 0이 1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 세상은 0에서 1이 된다. 이 책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회사를 만드는 방법에 관해 다룬다. 이 책은 새로운 일을 하는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마땅히 스스로 물어보고 또 답해봐야 할 여러 질문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특정 지식의 기록이 아니며 오히려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는 자습서다. 그동안 나는 성공의 수많은 패턴을 발견했고 그 내용을 여기에도 공유할 생각이다. 그러나 성공의 절대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1번. 미래를 향해 도전하라. 사람을 채용하려고 면접을 볼 때 내가 자주 하는 질문이 하나 있다. 정말 중요한 진실인데 남들이 당신한테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통념과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말하는 답들은 대부분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드러낸다. 여기에 훌륭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미래를 잘 들여다본다는 뜻이다.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진보된 미래를 꿈꾼다. 진보란 둘 중 하나다. 먼저 수평적 진보가 있다. 이것은 효과가 입증된 것을 카피하는 것, 즉 1에서 n으로 진보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수직적 진보다. 이것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 즉 0에서 1로 진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한 개의 타자기를 보고 100개의 타자기를 만들었다면 수평적인 진보를 이룬 것이다. 반면 한 개의 타자기를 보고 워드 프로세서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수직적 진보다. 거시적 측면에서 수평적 진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글로벌화이다. 한 곳에서 성공한 것을 모든 곳에서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수직적 진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기술이 된다. 아까 던진 통념에 대한 질문이 있다. 그 질문에 대한 내 답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로벌화가 전 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기술이 더 중요하다 이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20세기보다 더 평화롭고 번창하는 시대로 만들어줄 새로운 기술을 상상하고 또 창조해내야 하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은 대개 스타트업에서 나온다. 2번. 과거에서 배워라. 그러나 통념에 반하는 견해에 곧장 답을 하기란 쉽지 않다. 통념으로 받아들여진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 볼 때에야 잘못 생각한 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그 왜곡을 뛰어넘어 올바른 시각을 갖고 싶다면 우선 과거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993년 모자이크 브라우저가 발표되면서 일반인들도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후 모자이크는 넷스케이프가 되었고 1995년 상장 후 5개월 만에 넷스케이프 주식은 주당 28달러에서 174달러로 수직 상승했다. 그리고 야후, 아마존이 잇따라 상장하며 곧 다가올 닷컴 열풍에 불을 붙였다. 구경제로는 글로벌화라는 시대적 난관을 감당할 수 없었고 당시로서는 인터넷 경제라는 신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 이른 뒤에 닷컴만 붙여도 하룻밤 사이에 회사 가치가 2배가 되었고 내가 알던 40대 대학원생 한 명은 1999년 당시 6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버블은 붕괴되었고 2000년 3월 나스닥은 5048포인트를 찍은 후 급락해 2002년 10월 1114포인트로 바닥을 쳤다. 기업가들은 닷컴 붕괴 사태에서 4가지 큰 교훈을 얻었다. 첫째, 점진적 발전을 이뤄라.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가벼운 몸집에 유연한 조직을 유지하라. 회사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될 때까지 계속 이것저것 시도해 봐야 한다.
셋째, 경쟁자들보다 조금 더 잘하라. 새 시장을 개척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미 성공한 경쟁자가 내놓은 사람들이 이미 아는 제품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키워야 한다. 넷째, 판매가 아니라 제품에 초점을 맞춰라. 제품을 파는데 광고가 필요하다면 제품이 충분히 훌륭하지 못한 것이다. 2000년 3월의 시장 고점은 분명 무모함이 정점에 달한 시기였다. 그러나 그때가 현실을 가장 똑바로 봤던 때이면서 미래에 잘 안착하기 위한 신기술의 필요성을 잘 인지하던 때이다. 우리는 여전히 그 신기술이 필요하고 그 신기술을 확보하려면 버블 붕괴 이후 만들어진 절대 원칙들을 버려야 한다. 즉, 앞의 원칙들과는 정반대의 원칙이 오히려 옳을 것이다. 첫째, 사소한 것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대담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 둘째, 나쁜 계획도 계획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 셋째, 경쟁이 심한 시장은 이윤을 파괴한다. 넷째, 판매 역시 제품만큼이나 중요하다. 3번, 행복한 회사는 모두 다르다. 경제학자들은 완전 경쟁과 독점이라는 간단한 두 모형을 제시한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공급과 수요가 만나 균형을 달성한다. 경쟁 기업은 시장 가격에 물건을 팔 수밖에 없다. 반면 독점 기업은 시장을 손에 쥐고 있으므로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경쟁 기업들은 자신이 속한 시장을 여러 작은 시장의 교집합으로 정의함으로써 더 특별한 시장이라고 과장한다. 반면 독점 기업들은 자신의 시장이 여러 대형 시장의 합집합이라고 말함으로써 독점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완전 경쟁 하에서는 그 어느 회사도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 또한 현재의 이윤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장기적 미래에 관한 계획을 세울 여유가 없다. 반면 독점 기업들은 독점 이윤을 챙기면서도 생존 경쟁 대신 자신의 직원이나 제품에 더욱 정성을 쏟을 수 있다. 독점은 진보의 원동력이다. 수십 년간 독점 이윤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은 혁신을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독점은 모든 성공적 기업의 현 상태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는 다음과 같은 통찰로 시작한다. 행복한 가정들은 모두 비슷비슷하다. 불행한 가정들은 모두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이와 정반대다. 행복한 기업들은 다들 서로 다르다. 다들 독특한 문제를 해결해 독점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반면 실패한 기업들은 한결같다. 경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4번. 경쟁 이데올로기. 경쟁이란 아무도 이윤을 얻지 못하고 의미 있게 차별화되는 부분도 없이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경쟁이 건강하다고 믿는 걸까? 그것은 경쟁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침투해 있는 강박관념, 즉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교육 시스템은 경쟁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반영하는 동시에 부추기고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과목을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고 시험이나 과제 등의 전형적인 측정 방식에 뛰어난 엘리트 학생들은 대학과 대학원에 가면 경영 컨설팅이나 투자은행 같은 뻔한 커리어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심지어 기존 체제에 편입되는 대가로 학생들은 수십만 달러의 수업료를 내야 한다. 우리는 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걸까? 가끔은 정말로 싸워야 할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싸워서 이겨야 한다. 중간은 없다. 아예 공격에 나서지 말든지 아니면 한 방에 끝내야 한다. 경쟁을 가치의 표식으로 보지 않고 파괴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이미 어지간한 사람들보다는 분별이 있는 것이다. 5번. 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 위대한 기업을 결정하는 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성장하는 데 목숨을 건다면 스스로 자문해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놓치게 된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이 회사가 존속할 것인가? 먼 미래까지 높은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독점 기업은 보통 다음 특징을 가진다. 첫 번째, 가장 가까운 대체 기술보다 10배는 더 뛰어난 독자 기술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네트워크 효과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해당 제품을 더 유용하게 만들어준다. 세 번째, 독점 기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더 강해진다. 네 번째, 튼튼한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다.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대한 작은 시장에서 시작한 후 의도적으로 시장을 확장해야 한다. 가장 성공한 회사들은 핵심적인 사업 확장 계획을 설립 단계에서부터 미리 세운다. 이때 시장을 파괴하면서 확장하지 마라. 할 수 있다면 경쟁은 피할수록 좋다. 먼저 움직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다. 퍼스트 무버가 되어 결국 1위 자리를 빼앗길 바에 차라리 라스트 무버가 되는 게 낫다. 체스 그랜드 마스터였던 호세 카파블랑카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게임을 발전시키려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마지막 수를 연구하라. 6번. 스타트업은 로또가 아니다. 워렌 버핏은 스스로를 운 좋은 정자 모임의 멤버이자 난자 복권의 당첨자라고 말했다. 빌 게이츠는 자신이 운이 좋아 특정 능력들을 타고났다라고 말했다. 미래는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디자인하는 것일까? 미래가 불명확한가? 명확한가?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에 따라 크게 4가지 시각이 가능하다. 빈칸을 채워보면 다음과 같다. 불명확한 비관주의는 바로 유럽이다. 암울한 미래를 예상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명확한 비관주의는 바로 중국이다. 암울한 미래가 올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확한 낙관주의는 1950년대, 1960년대 미국이다. 자신이 미래를 계획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고 노력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한다. 1982년부터 오랜 강세장이 시작되었고 불명확한 낙관주의는 줄곧 미국인들의 사고를 지배해왔다. 미래가 현재보다 더 좋아지리라 생각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더 좋아지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는다. 불명확한 낙관주의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 금융계 투자자들은 운영하는 돈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므로 주식으로 잔뜩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를 다각화한다. 정치가들은 그때그때 여론조사에 맞춰 자신의 이미지를 재단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정책도 장기적인 발전보다는 보험정책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철학에서도 절차에 대해 논쟁하느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은 뒤로 미뤄진다.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우연히 페니실린을 발견한 후로 현대 약학은 무작위로 분자 화합물의 조합을 조사하면서 히트작이 발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많은 생명공학 스타트업들은 무작정 하다 보면 결국에는 뭔가 성공하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운에 기대지 말라. 신생기업 세계에서 최고의 이론은 똑똑한 디자인 또는 계획이다. 우리는 불명확한 단기적인 세상에 살다 보니 명확한 장기 계획은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명확한 미래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7번. 돈의 흐름을 쫓아라.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복리 이자를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말했다. 또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20%의 사람들이 이탈리아 땅의 80%를 소유한다는 80-20 법칙을 발견했다. 거듭 제곱 법칙은 우주의 법칙이다. 오른쪽 그래프는 y는 1.1의 거듭 제곱 그래프입니다. 10 거듭 제곱까지는 체감이 안 가지만 30 거듭 제곱부터는 원금의 17배로 성장합니다. 50 거듭 제곱으로 가면 원금의 117배 수준으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벤처 캐피털의 지원을 받은 회사들은 대부분 실패한다. 그것도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어 실패한다. 그래서 벤처펀드는 이 그래프처럼 초기에는 손실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 성공작의 수익이 실패작의 손실을 상쇄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수익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듭제곱 법칙을 따른다. 벤처 캐피털계의 가장 큰 비밀은 성공한 펀드는 가장 잘한 투자가 나머지 모두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수익을 낸다는 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거듭제곱 법칙을 보지 못할까? 그 이유는 거듭제곱 법칙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명백하게 드러나는 특성이 있는데 사람들은 현재를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독점이 될 잠재력을 지닌 기업 20곳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펀드 초기에는 서로 아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 포트폴리오는 압도적인 투자처 한 곳과 나머지 전부로 나눠진다.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라는 얘기는 누구나 들어봤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인들은 다각화된 투자가 힘의 원천이라 생각하고 여기저기 작게 투자할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에 더 잘 대비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거듭제곱 법칙을 이해하는 투자자들은 될 수 있는 한 적은 곳에 큰 금액을 투자하려고 애를 쓴다. 8번. 발견하지 못한 비밀. 정말 중요한 진실인데 남들이 당신한테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앞서 얘기한 통념 또는 관습에 반대되는 생각에 관한 질문이다. 질문에 대한 답은 실현 불가능한 미스터리인가? 아니면 실현이 어렵지만 성취가 가능한 숨겨진 비밀인가? 이번 장은 숨겨진 비밀에 관해 생각하는 요령과 그것을 찾는 방법에 관해 알아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찾아낼 숨겨질 비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왜 그럴까? 그 시작은 아마 지리학이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지도에 빈칸으로 남은 곳은 없다. 물리적으로 개척할 곳이 점점 없어진다는 사실에 사회적 추세에 4가지가 더해졌다. 첫 번째 추세는 점진주의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한 번에 조금씩 나아가야 한다고 배운다. 두 번째 추세는 위험 회피다. 숨겨진 비밀을 무서워하는 것은 틀릴까봐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추세는 무사 안일주의다. 사회 엘리트들은 이미 다 해놓은 것들 토대로 편안하게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뭐하러 새로운 숨겨질 비밀을 찾아 헤매겠는가. 네 번째 추세는 평평하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게 가능하다면 나보다 똑똑하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들 중 누군가가 벌써 발견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생긴다. 숨겨진 비밀은 찾아다니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다. 수학자 앤드류 와이스는 358년 만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했다. 에어비앤비는 방치되던 공급과 수요를 알아보고 가치를 창출했다. 마찬가지로 우버는
어느 장소에 가고 싶은 사람과 태워다 주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 수십억 달러짜리 기업을 만들었다. 숨겨진 비밀을 믿고 그것을 찾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보편화된 관습을 넘어 뻔히 보이는 곳에 숨어있는 기회들을 볼 수 있다. 숨겨진 비밀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자연의 숨겨진 비밀이다. 이에 대한 진실을 찾고 싶으면 물리적인 세상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면을 연구해야 한다. 둘째는 사람에 관한 비밀이다. 이 진실들은 사람들이 스스로에 관해 모르고 있거나 혹은 남이 아는 게 싫어서 숨기고 있는 면들이다. 숨겨진 비밀을 찾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아무도 찾고 있지 않은 장소다. 이렇게 물어보자. 중요하지만 아직 표준화되거나 제도화되지 않은 분야는 없을까? 숨겨진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서 간직할 것인가? 이는 숨겨진 비밀의 종류에 달려있다. 파우스트가 바그너에게 들려준 것처럼 위험한 진실들도 있으니까 말이다.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알았던 몇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은 바보처럼 자신의 마음을 훤히 까발렸지. 저 아래 무리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냈어. 인류는 언제나 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불태웠지. 필요하다면 누구에게든 얘기해도 되지만 그 외의 사람에게는 결코 얘기하면 안 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과 아무에게나 말하는 것 사이의 가장 적절한 중도의 길은 바로 회사다. 모든 위대한 기업들은 남들에게는 감추고 있는 숨겨진 비밀을 토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9번. 기초를 튼튼히 하라. 기초부터 망친 신생기업은 되살릴 수가 없다. 공동 창업자를 고르는 일은 결혼과도 비슷해서 창업자들 간 충돌은 이혼만큼이나 지저분해진다. 지금 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고려할 때 창업자들을 면밀히 조사한다. 서로 보완적인 능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잘 협업하는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창업자들은 함께 회사를 세우기 전부터 서로 역사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 CEO에게 주는 돈이 적을수록 회사는 더 좋은 성과를 낸다.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은 현 상태를 방어하려는 동기가 생기고 현금이 부족한 경영자는 전체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게 된다. 반면 주식이라는 형태의 보상은 사람들이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데 효과가 있다. 10번. 마피아를 만들어라. 내가 최초로 만들었던 팀은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페이팔 마피아로 통한다. 누가 성공적인 기술 기업을 창업하거나 투자할 때 아직도 너무나 많은 옛 동료들이 발벗고 나서서 서로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나는 페이팔이 거래 관계가 아니라 단단히 엮인 관계가 되길 바랐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실제로 즐겁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했다. 어느 회사든지 채용은 그 회사의 핵심 능력이다. 그런데 더 많은 연봉과 명예를 얻으며 구글에서 일할 수도 있는 사람이 우리 회사의 20번째 엔지니어로 들어올 이유가 무엇일까? 그 누구도 약속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라.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문제에 관해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을 할 기회 말이다. 외부에서 봤을 때 모든 직원은 같은 방식으로 달라야 한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부족원이 되어 회사의 미션을 향해 맹렬히 헌신해야 한다. 반면 내부적으론 각 개인은 업무에 의해 확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경영자로서 페이팔에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은 회사의 모든 사람이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책임을 지게 한 것이었다. 최고의 스타트업은 조금 덜한 정도의 광신 집단처럼 보일 수도 있다. 가장 큰 차이는 광신 집단은 광적으로 틀린 경향이 있는 반면 성공하는 스타트업의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 놓친 무언가에 관해 광적으로 옳다. 11번. 회사를 세운다고 고객이 올까? 세일즈는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한다. 특히 공학도들은 마케팅과 세일즈에 회의적이며 저절로 팔릴 만큼 훌륭한 제품을 만들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고객들이 저절로 찾아오는 일은 없다. 광고는 중요하다. 마크 트웨인이 1876년에 쓴 톰 소여의 모험을 읽어보면 톰 소여는 동네 친구들을 설득해서 자기 대신 울타리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게 했다. 거기다가 자신의 심부름을 대신하는 특권을 주는 대가로 친구들이 돈을 내게 했고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처럼 세일즈는 숨겨져 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낸다. 세일즈맨들의 설득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사업 종류와 크기에 따라 복합 판매, 대인 판매, 광고, 바이럴 마케팅 등 제품을 고객에게 유통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사업 종류를 막론하고 각 사업별로 위 방법 중 하나가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유통도 자체적으로 거듭제곱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세일즈 담당자가 안 보인다면 당신이 세일즈 담당자가 되어야 한다. 12번. 사람과 기계. 무엇이 중요한가? 사람들은 의도라는 것이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복잡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린다. 반면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은 잘하지 못한다. 컴퓨터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기본적인 판단조차 잘하지 못한다. 인간과 컴퓨터는 누가 더 강하고 약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 점점 더 강력해질수록 컴퓨터는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할 것이다. 페이팔과 팔란티어도 인간과 기계의 적절한 협력을 통해 각각 신용카드 사기와 테러리스트 발견 등의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 컴퓨터 혼자서 무엇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묻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도울 수 있을까를 물어야 한다. 13번. 테슬라의 성공. 21세기가 시작되었을 때 전 세계는 청정 기술이 넥스트 빅띵이라고 생각했다. 이 그래프는 2000년대 초반 재생에너지 산업지수 레닉스이다. 불명확한 낙관적인 투자자들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는 회사들에게 그린 에너지라는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놓고 도박하듯이 자금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 청정기술 버블이 탄생했다. 이거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닌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닷컴 버블을 겪었던 나스닥의 10년 차트를 겹쳐보았다.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청정기술 기업이 도산한 이유는 반드시 답해봐야 할 다음 7가지 질문 중 한 가지 이상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점진적 개선이 아닌 획기적인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두 번째, 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지금이 적기인가? 세 번째, 작은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가지고 시작하는가? 네 번째, 제대로 된 팀을 갖고 있는가? 다섯 번째, 제품을 단지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할 방법을 갖고 있는가? 여섯 번째, 시장에서의 현재 위치를 향후 10년, 20년간 방어할 수 있는가? 일곱 번째,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독특한 기회를 포착했는가? 그런데 테슬라는 7가지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갖고 있었고 2000년대에 출범해 지금까지도 번창하고 있다. 1990년대의 대표 아이디어는 인터넷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 였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정확히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고 다른 아이디어는 없었다. 2000년대의 대표 아이디어는 더 깨끗한 세상이 필요하다였다. 닷컴 버블과 청정기술 버블 모두 붕괴되었다. 그래도 닷컴 붕괴 사태의 파편 한가운데서 웹 2.0 스타트업들이 성공적으로 출범했듯이 청정기술 버블 붕괴 사태 이후에도 우리는 성공한 에너지 신생기업들을 발견하게 될까? 에너지 해법에 대한 거시적인 필요성은 아직도 살아있다. 외딴 섬에서 디젤 대신 사용할 전력원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고 적지의 군사시설에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모듈형 원자로를 목표 시장으로 잡을 수도 있다. 역설적인 얘기지만 에너지 2.0을 창조할 기업가가 도전해야 할 장애물은 작게 생각하는 것이다. 14번. 창업자의 역설.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성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런데 창업자들의 특성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뒤집어진 정규분포 모양이 된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을까? 아니면 환경을 통해 습득된 것일까?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 돌아와 창업자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증명했다. 단 한 사람뿐인 독특한 창업자는 권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강력한 개인적인 충성을 얻어낼 수 있으며 몇십 년을 내다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기업이 알아야 할 교훈은 우리에게는 창업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상하고 극단적으로 보이는 창업자들을 더 인내해야 한다. 우리는 단순한 점진적인 발전을 넘어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특이한 개인들이 필요하다. 창업자가 알아야 할 교훈은 개인에 대한 명성과 칭찬은 언제든지 오명과 축출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개인으로서 자신의 힘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흐른다고 미래가 되지는 않는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것도 없거나 무언가가 있거나 둘 중 하나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하나뿐인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즉, 우리는 0에서 1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꼭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이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때만이 우리는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다. 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한 명이라도 책에 호기심을 가지고 직접 사서 읽어보신다면 저는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책입니다. 경순이님, 안상준님, 통치셀렉국시님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모두 제로 투 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